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있으신 다른 분들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오게 된 인생 또한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고 고생했다고 위로도 받고 싶고 잘 자랐다는 칭찬도 듣고 싶어서 그동안 속으로만 숨겨놨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으로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제 막 성인이 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을 사고로 한순간에 두 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붙으면서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꽤나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정은 꽤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술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저희 부모님의 가게에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고 가게를 청소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셨고 트럭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뛰쳐나온 아버지는 크게 치이셨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제 남동생은 학교에 있었던 시간이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저는 원래 받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몰라도 전화를 받게 되더군요. 병원에서 위급하게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와 그 내용에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택배로 반찬을 보탰으니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엄마의 말씀과 힘든데 고생이 많다는 아버지의 격려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리에서 이미 숨을 거두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라고 빨리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학교고 나발이고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당장 고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과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 길로 바로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아직 10대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남동생이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제 품으로 달려들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낸 뒤 저는 고향에 정착해 아버지를 간병하고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 학교에 휴학계를 냈고 급하게 자취방을 빼기 위해 서울로 다시 향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사이에 믿기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겼더군요. 자취방에 도착해 보니 며칠 전 엄마가 붙였다는 반찬이 담긴 택배가 문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발견한 순간 차마 꾹꾹 눌러 참고 참으며 삭혔던 눈물이 펑하고 터졌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다행히 초봄이기도 하고 안에 있던 드라이박스 때문인지 반찬이 상하지 않았더군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대충 짐을 꾸려 언제까지 가져다 달라고 한 뒤 급하게 방을 뺐고 그 반찬들은 그대로 들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냉동실에 엄마의 반찬을 넣고 집을 둘러보니 정말 딱 죽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저 아버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동생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셨으니 동생을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트럭에 치이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찌으셨는데 그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결국 커다란 수술 이후에도 의사 상태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생전 봉사하시며 남을 도우셨던 아버지가 생각났고 결국 아버지는 7명의 새로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 동생을 두고 제가 차마 무너지고 꺾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의 상을 몇 달 내에 연달이 치러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저와 제 동생 둘의 등록비와 결혼 자금을 따로 모으고 계셨고 그 외에도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인지 보상금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 가족으로부터 보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 또한 즉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살아있었다면 제가 죽여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죽었다는 소식이 어찌나 다행이던지 스스로 제가 악마 같은 생각에 소름이 끼치다가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 부모님의 목숨값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와 제 동생은 부모를 잃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의 자산을 대충 정리하고 가게도 팔았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상금과 합의금까지 합치니 굉장히 큰 돈이 모였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사셨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술과 담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동생도 많이 어렸었는데 그 어린 것이 제 눈치를 봤을 거란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짠해지네요. 몇 달을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을까?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부모님을 잃은 충격이 컸던 저는 당시 우울증과 폭식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도 짜증나고 화가 나서 현관문을 열어 표독스럽게 왜 오셨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초임으로 부임한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말하더군요. 걱정이 되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불피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요. 막상 화는 냈지만 바로 사과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에도 뻘쭘해 잠시 기다리시라 말을 하고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은 다 방으로 처박아 버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추한 꼴이었죠. 집 냉장고를 엄마의 손길이 닿은 채로 두고 싶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해 냉장고도 엉망이라 집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진동을 했을 것이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술병들도 애써 무시할 수준이 아닐 만큼 많았을 테고 집안 곳곳에 담배 냄새가 났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흔적과 치우지 못해 벌레들이 있는 흔적들까지 막상 집에 선생님을 들이고 나니 그제서야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동생의 담임 선생님께 잘 보여도 모자란 것을 폭식으로 인해 뚱뚱하고 음식 국물이 묻은 늘어난 티만 입고 인사를 드리는 게 참 창피했습니다. 첫날 마신 술 때문에 속도 안 좋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게 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들과 다른 활발함으로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제 동생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매일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든 옷을 입고 등교해서 처음엔 아이들이 슬슬 피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잘 씻지도 않은 냄새도 나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누나분께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야 된다고 진심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받질 않으셔서 이렇게 왔다고 죄송하다고 사온 토마토 주스를 건네던데 그제서야 동생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동생은 자신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와서 누나가 화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주눅이 든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담임 선생님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떡진 머리와 꾀지지한 모습과 축 처진 어깨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동생을 보니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동생의 담임 선생님을 붙잡고 처음으로 그렇게 토해내듯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동생도 따라 울었죠. 담임 선생님도 함께 울어줬고 절 위로해 준 것 같아요. 힘들지만 동생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이 아이에게는 누나가 전부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밖을 나가보니 계절이 2개나 바뀌어져 있더군요. 부모님을 잃은 지 반년이 지났더군요. 사실 저는 좀 더 부모님과의 추억에 빠져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21살을 앞둔 어느 겨울날 저는 집을 대청소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상한 반찬들은 다 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요. 냉동실에 제가 얼려둔 엄마 반찬 말이에요. 동생에게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 주었고 함께 목욕을 했어요. 다음날 세스코 업체를 불러 집안의 벌레들도 퇴치했죠. 동생은 그제서야 웃더라고요. 자기 이제 안 버리는 거 맞냐고 물으면서요. 그제서야 제가 슬픔에 빠져 어린 동생을 학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 저도 환기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남겨주신 재산과 막대한 합의금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아끼면 동생의 결혼 자금과 대학 학비는 무난할 것 같았죠. 그때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참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21살의 어린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림도 엉망이고 요리도 엉망이고 뭐 그랬죠. 그랬던 저는 오빠처럼 물어봐도 괜찮으니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담임 선생님의 인쇄칠에 정말로 오빠 거리며 이것저것 묻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우울증과 폭식증을 고치기 위해 상담을 다니기도 했고 운동을 다니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니까 처음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더군요. 동생의 친한 친구들의 어머님들도 저희 집에 들러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알려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지내길 반년 그는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복학을 권하더군요. 대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면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았고 그럴 바엔 재수를 하겠다 싶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지 못하니 동생은 환경이라도 바꾸지 말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재수 반년 끝에 성공했고 고향에 위치한 국립대에 다니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학과 생활에는 많은 열의를 쏟지 못했어요. 알바도 해야 했으니까요. 차마 목숨값으로 남겨주신 돈은 쉽게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등록금, 학비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생활비는 참 못쓰겠어서 벌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서 과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을 케어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외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건 꽤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도 가르쳤고 하고 싶다는 거 배우라고 학원도 보내주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성적을 쑥쑥 올려놓기 시작하자마자 생각보다 정기적인 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동생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되니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대학생활 4년 내내 과외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여전히 담임 선생님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과외를 하겠다는 학생 지원이 늘어났고 고민 끝에 조금의 목돈으로 집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아 경력직의 직원을 하나둘 뽑게 되었고 어느새 지금의 저는 10명의 선생님을 거느린 학원의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 과목 전부를 가리지 않고 봐주었지만 수학과 영어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바꾸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저희가 살았던 동네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올 정도였죠. 그 사이 제 남동생은 커다란 굴곡 없이 자랐고 큰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커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서울에 내놓으라는 대학교의 철석부터 저희 학원의 자랑거리도 되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담임 선생님 아니 이제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담임 선생이 되고 처음 맡게 된 반이 제 남동생의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위로를 한 것도 진심이었지만 정말 오빠 하며 질문 세례를 쏟아내는 제가 귀엽기도 귀찮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걱정만 되었다고 하면서 제게 고백해왔고 저희는 내년에 결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어쩌면 삶의 의지도 놓았을지 모르는 그때 제게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기에 저 또한 오빠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벌써 3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의 산소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 산소에 대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생 잘 대해주겠으니 마음 놓고 하늘에서 지켜봐달라는 모습에 한번 눈물을 훔쳤고 예비씨 부모님을 뵙게 된 날에도 부모가 없다는 점을 하자로 보시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했던 것이 우습게도 예비씨 어머니께서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어린 나이에 잘 자라왔다고 제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 짓는 모습에 2번 눈물을 훔쳤고 얼마 전 스승의 날인 5월 15일 동생이 서울에서 집까지 내려와 제게 꽃다발과 선물을 건네주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내려와서 어버이날 애도 키워줘서 고맙다고 케이크를 사줘놓고 없는 돈에 무슨 선물이냐며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저더러 누나는 내 어버이면서 스승이기도 하잖아 하는 말에 3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은 제 남동생도 이제 스스로 앞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그렇네요. 저는 내년 4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행히 예비씨 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그리고 제 남편이 될 분도 인성이 남다르게 좋으세요. 하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제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인 것이겠죠. 남자친구는 제가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제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 동생이 돌아올 집은 여기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남동생이 이어준 인연이란 생각도 드네요. 남들은 희망찬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게만 일어난 이 일이 너무 믿겨지지 않았고 뻔뻔스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되냐는 가해자 측 가족의 말에 화가 주체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얻었지만 그 이득을 얻은 대가로 부모가 없어졌다는 것은 큰 상실이었죠. 저는 챙겨야 할 어린 가족이 남아있었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힘들었고 막 말로 때려치우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생 얼굴을 떠올리면 도망치고 싶다가도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지금 이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보낸 이유는 제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 못할 슬픔과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주눅들고 어딘가로 훌쩍 도망쳐버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뻔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분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볕들 날이 올 줄 몰랐고 묵묵히 앞만 보며 헤쳐나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이미 볕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케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동생이 좀 한심하기도 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글을 적습니다. 얼마 전에 올케에게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시짜짓을 한 건 아닌지 많은 분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직장인이고 남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케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그냥 무난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올케가 결혼 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남동생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올케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서로 주고받은 것은 결혼 반지 외에는 거의 없고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 이렇게 둘밖에 없는 자식 신혼집은 해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신 것이었고요. 남동생네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고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기뻤고요. 남동생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다 좋았습니다. 남동생과 어린 시절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현재도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전혀 없는 현실 남매이긴 하지만 저에게 조카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올케는 저희 집 분위기에 좀 불만을 가져왔나 봅니다. 저희 가족은 각자 플레이가 좀 강하다고 해야 하나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제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땐가 아버지가 전부 정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사 음식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음식들만 아버지가 마트에 가셔서 직접 사오시고 제사를 빨리 끝낸 다음에 외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제사 지내고 나가서 부모님, 동생네 부부, 저 이렇게 외식을 하고 동생네는 곧바로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저희도 돌아와서 설거지나 뒷정리는 저와 엄마가 했죠. 명절에는 부모님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시니 남동생은 당연히 처가에 가는 날로 알고 있더군요. 부모님은 자식들이나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동생네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동생네가 오면 반겨주기는 합니다. 엄마는 결혼한 동생을 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올케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동생에게 농담식으로 너 쓰지 말고 올케 갖다 주라고 말하며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올케에게 축하한다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용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매 사이에 각별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올케의 뱃속에 있는 조카인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조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올케가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좋아하시긴 하지만 아빠도 저만큼 좋은 티를 내십니다. 벌써부터 아기용품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것만 보면 사고 싶어 하세요. 아빠 혼자서 딸이면 좋겠다고 설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케를 불러서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를 선물하고 만난 김에 올케 먹고 싶은 거 사주겠다고 둘이서 만났습니다. 밥을 먹는데 올케가 그러더군요. 친구들 시댁은 안 그러는데 저희 집이 너무 정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시댁은 시어머니가 축하한다고 잔치를 해주는 집도 있고 전화도 자주 하고 신랑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잘 챙겨주라고 책임도 한다던데 우리 집은 딸랑 돈 주고 끄신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올케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요.
부모님도 나도 충분히 기쁜데 가족이 자주 모이거나 하지를 않는 것뿐이니 올케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하는 말이 저희 집에서 오래 키운 강아지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기 태어나고 시댁에 찾아가면 그 강아지는 어떡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엄마가 그럼 아기가 좀 클 때까지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엄마가 여기는 내 집이고 내 강아지 때문에 너가 걱정이면 안 오면 될 일이고 밖에서 만나던가 하면 될 일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또 엄마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의 책임을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니 서로 편하게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실제로도 그런 분이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식이에요. 올케의 볼멘 소리에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면 시댁은 터치를 안 하면 그게 최고라고들 하던데 우리 집 분위기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니겠냐고 올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케는 형님 친구들이 안 좋은 시댁을 만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구들은 시댁에 엄청 대접받고 산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올케에게 그랬어요. 올케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임신했다고 시어머니가 잔치까지 해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나는 조카 생긴다고 충분히 설레이고 있고 올케에게 돈도 주고 영양제도 선물하려고 만났다. 아빠는 혼자 들떠서 아기용품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사서 집에 쌓아두고 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부모와 시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시누이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케가 제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도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올케는 그래도 이렇게 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럼 올케가 전업이라고 매주 주말마다 집에 불러들여서 음식 해먹고 수시로 우리 엄마가 올케네 찾아가서 대접받고 오면 정이 느껴지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매일 시어머니에게 아침에 안부 전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전화를 하도록 했어야 가족의 정을 느꼈을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전화 빠뜨리면 전화 안 했다고 난리 쳐주고 전화 안 받으면 우리 엄마가 1시간 이내로 올케네 집에 출동해주면 정을 느끼겠냐고 했습니다. 올케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주말에 우리 집이든 올케네 집이든 모이게 되면 나는 거의 없을 텐데 음식을 하거나 뒷정리를 하거나 하는 일은 누가 하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엄마와 동생도 올케와 함께 하긴 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올케가 자유시간을 뺏기는 것인데 부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케는 아무 말 없이 표정도 별로다군요. 오늘 올케에게 선물도 주고 여자끼리 수다 떨면서 식사하려고 만났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나도 기분 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올케가 동생과 결혼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올케의 말대로 서로 부대끼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서로 적응하고 서로 맞춰갈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서운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자고 했어요. 올케는 저와 헤어질 때까지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웃으면서 있다가 웃으면서 올케와 헤어졌습니다. 집에 왔더니 진 빠지더군요. 제가 그날 올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듯한 말은 없었는지 되짚어보느라 머리도 아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